인류는 언제부터인가 가진 것을 나누고 없는 것을 구했다. 작은 부족의 물물 교환부터 대륙을 넘나드는 세계적 해상 무역까지 시대는 바뀌고 기술은 진보했지만 무역은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무역, 그 거대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 (20세기) 중반 하늘길이 열렸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 중 개발된 군용 수송기 기술이 민간 화물 운송으로 넘어오게 된다. 그로 인해 전 세계에 긴급 물자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항공화물 운송이 등장했다. 이후 냉전, 글로벌화, 인터넷 쇼핑의 시대를 거치며 하늘길은 고부가 가치 상품과 빠른 유통의 상징이 되었다. 화물기 한 대는 대륙과 대륙을 몇 시간 만에 잇고 약품과 반도체, 그리고 고급 의류 같은 상품들은 이 하늘길을 타고 세계를 누빈다. 전통적인 해상무역의 패러다임은 깨졌고 무역에서 시간은 곧 경쟁력이 되었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그리고 가볍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 1956년 미국의 말컴 맥클린이 최초의 컨테이너 운송 시스템을 도입했다. 맥클린은 트럭 운송업자였다. 그는 왜 트럭을 통째로 배에 실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해 기존 항만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적재 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꿔버렸다. 크기도 무게도 각기 다른 짐들을 배에 싣는 것은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드는 일이었다. 하여 맥클린은 표준 규격의 철제상자, 컨테이너를 발명했다. 이로 인해 항만은 자동화되고 인건비는 급감했으며 화물 손상이 줄어들고 수입품이 값싸졌다. 더 많은 물류를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옮길 수 있게 되면서 이 철제상자는 세계화를 일으키고 물류 혁신을 불러왔다. 오늘날 세계 각국 항구에 쌓여있는 수천 개의 컨테이너 안에는 전 세계가 실려있고 우리의 일상과 미래가 담겨져 있다. 그로부터 약 150년을 거슬러 올라가 19세기 초 증기기관차와 증기선이 생긴다. 17세기 말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본격적으로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1804년 증기기관차가 발명되었고 1807년 증기선이 발명되었다. 증기기관차가 발명되기 전까지 육상무역은 말과 마차, 수레를 사용했었다. 속도는 느리고 수송량이 적고 인력이 많이 쓰였다. 그러나 증기기관차가 발명되고 기존 마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많은 물류를 운송할 수 있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행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혁신이었다. 증기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바람의 힘으로 항해를 하거나 노꾼들이 직접 노를 저어야 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가 정지하거나 느리게 움직였고 항해는 노동력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증기선이 발명되고 바람 없이도 항해가 가능해졌으며 계획된 일정에 맞춰 운송과 무역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가능해졌으며 더 크고 무거운 배를 운행할 수 있게 되면서 증기기관차와 함께 산업혁명기의 혁신을 불러왔다. 철도는 내륙을 연결하고 증기선은 바다를 지배하며 전 세계적 무역망의 기초를 만들었다. 석탄과 철, 면화와 설탕이 대륙을 가로질러 오갔고 공장에서 찍어낸 값싼 제품들이 전 세계로 퍼졌다.
이로 인해 무역은 더 이상 상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이 되었다. 증기기관차와 증기선은 이 거대한 변화의 심장이 된다. 그로부터 약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 15세기 무역풍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유럽은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다. 육로 실크로드는 길고 위험했기에 바다를 통해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선다. 이렇게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무역풍을 활용한 범선 무역이 시작됐다. 무역풍이라는 현상을 처음 깨닫게 된 건 대항해 시대의 유럽 항해자들이 반복적으로 항로와 바람 패턴을 경험하면서 시작되었다. 무역풍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는 강이나 수로를 통해 무역을 하거나 해안선 가까이를 따라 이동하는 연안항해 위주였고 대서양이나 태평양처럼 큰 바다로 나갈 수 없었다.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와 바스코 다 가마는 무역풍을 이용해 희망봉을 거쳐 인도양에 도달했고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로 길을 잘못 들지만 신대륙 무역의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장거리 항해가 가능해지면서 대륙과 대륙은 연결된다. 노예, 설탕, 커피, 담배, 은, 향신료, 비단, 도자기 등등 다양한 무역이 이루어졌다. 이 시대의 무역은 탐험과 정복 그리고 착취를 바탕으로 했지만 이 혁신적인 항해는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무역풍. 그것은 마치 자연이 열어둔 보이지 않는 길이었다. 그로부터 약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 기원전 2세기 실크로드가 생긴다. 기원전 138년 한나라는 장건이라는 외교관을 중앙아시아로 파견했다. 장건은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역 가능성을 가져왔고 이때부터 서역과 연결이 가능해지며 군사적, 상업적 경로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이후 동방의 물건들이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로마 제국까지 전달되었다. 반대로 로마나 인도, 페르시아 지역의 물건들도 동방으로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사마르칸트, 부하라, 카슈가르 등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들이 무역의 중심지, 허브로 성장했다. 실크로드는 단일한 길이 아니라 여러 루트로 구성된 교역망이었다. 대표적으로 유라시아의 광활한 초원을 따라 말을 타고 달리는 초원길, 오아시스를 따라 낙타를 타고 오가던 전통적인 무역로, 사막길, 그리고 계절풍을 타고 바다를 통해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 바닷길이 있었다. 이 길들을 따라 비단과 도자기, 종이가 가고 유리와 보석이 돌아왔다. 실크로드는 단순한 상품의 통로만이 아니었다. 불교와 이슬람이 세계로 퍼졌고 마르코폴로 같은 여행자는 동방을 꿈꾸게 되었다. 실크로드가 형성된 지 약 1500년 후인 13세기 초 몽골 제국의 칭기즈칸은 동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정복한다. 그의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거대한 무역로, 실크로드를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몽골 제국은 실크로드의 전 구간에 걸쳐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했고 상품과 사람의 이동을 이전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교역과 여행, 동서문명 간의 교류 또한 활성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큰 흐름의 중심에는 무역과 무역로가 있었다. 동서양의 문명은 실크로드 위에서 부딪히고 융합되고 교차했다. 그로부터 몇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기원전 약 3000에서 4000년경으로 추정되는 12왕국의 무역. 역사는 말하지 않지만 전설은 속삭인다. 환단고기에 기록된 12왕국은 고대 한민족의 선조들이 대륙 곳곳에 퍼져 서로 교류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고조선보다 오래된 고대 전설 속 이 연방국가는 철기, 농경, 언어와 별자리 기술을 나누고 서로 교류하며 기술과 문화를 나눴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역사보다 신화에 가깝지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륙을 넘나들며 무역과 교류를 했다는 상징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무역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다. 무역은 문명을 움직였고 도시를 세웠으며 전쟁의 명분이 되었고 평화의 다리가 되었다. 인류는 무역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고 성장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간다. 인류의 역사, 그것은 곧 무역의 역사다. Your tears they